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갑작스럽게 배신당하고, 왜 나는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버렸을까 하고 후회한 순간 말입니다. 사실 그 비극은 미리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가 평소에 입 밖에 내던 몇 마디의 말만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말이죠.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시 수많은 배신과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금을 빼돌린 동료, 책임을 떠넘기는 직원, 믿었던 거래처의 파기 등 뼈아픈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을 원망하기보다 언제나 왜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했는가를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끝에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환경은 혹독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와카야마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쌀거래 실패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겨우 9살 나이에 오사카 상점에 보내져 견습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인과 선배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때 그는 일찍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실수를 떠넘기려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일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판단이 부족했다라며 책임을 지는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목격하면서 그는 말과 행위의 불일치야말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정시대 고노스케가 23세에 독립을 결심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모두 반대했습니다. 전기 사업은 위험하다. 곧 망한다. 빚더미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 거래처의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도전이군.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 격려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가능성을 꺾는 사람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평생 동안 후자와 손잡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면서 그는 수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면접 자리에서 학력이나 경력보다도 지원자가 어떤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전 회사에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뽑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용했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했지만 훗날 파나소닉이 겸손과 감사를 기업 문화로 삼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의 관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고 억양과 태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노스케의 통찰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의 억양이 아니라 사람이 무심코 반복하는 단어가 그 사람의 사고 패턴을 드러낸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인지심리학에서도 언어 습관이 사고 습관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과 책임의식을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노스케는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직원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 말 속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외부 통제 위치, External Locus of Control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성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책임 회피와 무기력을 불러오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전염시킵니다. 고노스케는 이를 이미 체험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철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강조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인간은 사건 자체에 의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즉,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사실상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포기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주체가 되고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됩니다. 고노스케는 이런 통찰을 통해 조직을 이끌며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가려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를 들어라. 겉으로는 모두가 친절하고 협력적인 척할 수 있지만 습관적인 말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평생을 걸쳐 찾아낸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말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운이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과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지를 그의 실제 경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노스케가 경영 초기에 겪은 일화 중 하나는 운이 나쁘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던 영업사원 다나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사 초기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실적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노스케가 이유를 묻자 다나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약속 시간에 전철이 늦거나, 상담 중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경쟁사가 먼저 들어가 있거나, 타이밍이 전부 나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지만 고노스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곧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자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나카의 말 속에는 점점 더 많은 핑계가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고객 예산이 줄었다. 상사의 지시가 애매했다. 마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노스케가 조사해보니 같은 조건에서도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마다라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전철이 늦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는 일찍 출발했고 비가 오면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여분의 우산을 챙겼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들어갔다면 다른 제안과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오히려 신뢰를 얻었습니다. 즉, 야마다의 말은 언제나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 위치 (Internal Locus of Control'라 부릅니다. 즉, 결과를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고 실패에서 배워 앞으로 나아가지만 다나카와 같이 운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고노스케는 여러 차례 다나카를 지도하려 했지만 그의 말버릇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에서 날짜를 잘못 기입하고 납기 일정도 모호하게 설명해 계약을 파기당했습니다. 이때조차 그는 서류가 복잡했다, 고객 설명이 불충분했다라며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고노스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퍼지는 독이다. 실제로 이 말은 동료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맞아, 요즘 운이 안 좋아 라고 공감하던 직원들이 점차 자기 일도 운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전염,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감정과 사고 패턴을 흡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곧 조직 문화로 굳어집니다. 그 결과 영업부서 전체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기가 나쁘다, 경쟁이 심하다라며 변명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고노스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다나카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대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부서 방침을 바꿔 실패했을 때 반드시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제출한다 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버릇과 사고 패턴을 바꾸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성과를 내는 사람은 문제를 기회로 바꾼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핑계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운이 없다라는 말은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언어적 신호입니다. 흥미롭게도 동서양 철학에서도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운명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도를 따른다. 준스 부연티엔, 부요렌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 탓, 운 탓을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역시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돛에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정한 성장은 운이라는 불확실성을 탓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노스케의 조직개혁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영업팀은 점차 운이 없다라는 말을 버리고 다음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분석하고 개선책을 공유하면서 성과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나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까지 병들게 한다. 결국 가장 무서운 적은 운이 아니라 운을 핑계 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위험한 말은 무엇일까요? 고노스케가 특히 경계했던 것은 사람의 입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부재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고노스케가 특히 주의 깊게 살폈던 두 번째 위험한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 상점에서 견습으로 일하던 시절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상점 바닥을 청소하던 연로한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고노스케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놀랐지만 차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낙담할 때마다 위로를 받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약까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후에 파나소닉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 고노스케는 점점 더 확신을 굳혔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사교적 예의가 아니라 겸손과 존중의 표현이며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도움 속에 살아간다는 자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가 커지자 감사의 말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들이 조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총무부에 배치된 사토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致命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문서를 정리해 주어도, 청소부가 사무실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어도, 동료가 자료를 빌려주어도 그의 입에서는 한 번도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사토가 중요한 문서를 분실했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이 함께 도와주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늘 당연하게만 여기는 사람을 위해 왜 내가 늦게까지 남아야 하지? 결국 그는 혼자서 밤늦게까지 문서를 찾았지만 중요한 회의에 맞추지 못했고 회사 신뢰에도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 전체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노스케는 사토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유능하지만 감사를 모른다.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혹할 수 없다. 주위의 도움을 인정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토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노스케는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그의 경력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차츰 그와 거리를 두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엠몬스의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 건강, 사회적 유대,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관계의 윤활유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성장까지도 좌우하는 핵심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직원은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실제로 고노스케가 높이 평가한 인물 중에는 공장 관리자 다무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력이나 특별한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항상 부하 직원과 청소부, 협력업체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납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부하 직원들은 더 의욕적으로 일했고 부서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은혜를 아는 마음 이지 언신, 이 곧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답하라 쇼 앤 비바오 고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도덕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소모시키며 고립되지만 감사를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뢰의 다리를 놓습니다. 고노스케가 말한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 단치단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가 경계했던 위험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부정하는 태도, 즉 그건 무리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노스케가 평생 경계했던 세 번째 위험한 말은 바로 그건 무리다, 우리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사람과 함께하라.
시 3세에 정의기구 제조업으로 독립을 선언했을 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정의는 아직 가정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온통 반대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위험하다. 감전이라도 되면 어쩔 거냐. 큰 회사들도 고생하는 분야다. 경험하나 없는 젊은이가 무슨 정의 사업이냐.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할 리 없다. 무리다. 심지어 친척들조차도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주제에 사업이라니 무모하다라며 비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노스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무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파나소닉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적 통찰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 loss aversion bias 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수 있는 손실을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할 때 무리다 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국 기회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위대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리라는 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족쇄이지만 사실 도전은 작은 한 걸음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노스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무리다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가볍게 들리더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무의식에 새겨져 결국 스스로도 도전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를 내면화된 부정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 대신 건설적인 제안을 내는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건 무리다라고 말하는 대신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함께 생각해보자. 이 태도가 바로 파나소닉에서 수많은 혁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라디오, 가전제품, 가정용 전기기구 등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였던 도전들이 모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꽃피웠습니다. 실제로 고노스케의 곁에는 무리다. 대신 그런 한번 해보자라고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문에는 당신이 한다면 나도 돕겠다고 지지했고 한 상인은 젊을 때 아니면 못하는 도전이다 라며 응원했습니다. 부품을 납품해준 업자 역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가능성을 지적하는 대신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준 것이었습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전감, psychological safety 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다라는 말이 반복되면 조직은 위축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으면 구성원은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연구에서도 성과가 높은 팀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고노스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다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말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두려움이 되고 도전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미래도 그 가능성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고노스케가 특히 경계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언어, 바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노스케가 네 번째로 특히 경계했던 말은 바로 지난 파스베어 체레따람, 나는 잘못이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고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때에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목격한 사례는 1960년대 오사카 지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지사장이었던 나카무라는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본사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분기 부진은 외부 요인 탓입니다. 경쟁사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았고 고객들의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또 담당 직원들의 역량 부족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고노스케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사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만 하고 구체적인 개선 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부하, 직원 탓, 본사 방침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태도는 지사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직원들도 상사를 본받아 실패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고객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다른 부서가 협력하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말들이 난무하면서 결국 조직은 문제 해결 능력을 잃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고노스케는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카무라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대신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새로운 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새 관리자인 다나카는 부임하자마자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실패하면 먼저 자기 책임을 돌아보자. 그 후에 팀이 함께 개선책을 찾자. 이 변화는 서서히 지사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직원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빠르게 보고하고 개선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적인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성장 마인드셋, 게시칸 그로트 마인드셋과 연결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배우고 시도하고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에 갇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자는 허물을 고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슌즈부 쇼가이코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곧 군자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발전의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고노스케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태도의 차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 공장 부서에서 대규모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인 야마구치는 즉시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공정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고객 대응은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그는 이후 개선안을 내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객은 오히려 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고 신뢰는 더 커졌습니다. 결국 고노스케는 야마구치를 공장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영업부의 한 직원 스즈키는 대형 계약에서 조건을 잘못 설명해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보고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이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없이 전달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의 경력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조직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권한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신뢰를 잃고 기회를 차단합니다. 서양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유란 책임을 떠맡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자유조차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고노스케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가장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위험한 말은 무엇일까요? 고노스케가 특히 싫어했던 태도는 타인을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는 언어였습니다. 바로 저 사람은 쓸모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노스케가 다섯 번째로 가장 경계했던 말은 바로 저 사람은 쓸모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긴 세월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쉽게 깎아내리고 단정짓는 사람은 결국 조직과 관계에 독을 퍼뜨린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머리가 느리다. 저 직원은 손이 느려서 안 된다. 쓸모가 없다. 하지만 고노스케의 눈에는 그 말 속에 감춰진 심리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공격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무가치하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길을 걷는다.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쇼와 40년대 파나소닉의 기획부를 이끌던 이시이라는 과장은 도쿄대 출신으로 뛰어난 분석 능력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하 직원들을 늘 쓸모있냐 없냐라는 기준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다나카는 머리가 둔해서 쓸모없어. 야마다는 아이디어가 없어 기대할 게 없어. 사토는 처리 능력이 떨어져 발목만 잡는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다 보니 부서의 분위기는 점차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큰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시인은 자신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실수를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쓸모없는 사람들이 일을 망쳤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전 공유 부족과 그의 독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이시이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부하들은 그에게 협력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시이와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중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대로 고노스케가 높이 평가한 사람은 사람의 강점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리더였습니다. 제조 부문의 하시모토 부장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 중에는 학력이 낮거나 손이 느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시모토는 결코 누구를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말 꼼꼼합니다. 야마다 군은 실수가 많지만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사토 씨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배움의 열정이 큽니다. 그는 직원들의 장점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결과적으로 부서는 생산성, 품질, 안전 모든 면에서 최고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점 기반 리더십 4-5 Strength Based Leadership 이라 부릅니다. 구성원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조직 전체의 성과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도 동일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의 장점을 보고 소인은 남의 단점을 본다. 준즈추 주치
샤올렌 초 주른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타인의 강점을 찾지만 소인은 남의 약점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노스케는 깨달았습니다. 쓸모없다라는 말은 결국 상대를 평가줘라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반대로 남의 강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협력과 신뢰를 얻고 조직을 성장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과 서툰 것이 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쓸모없다라 말하는 순간 너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같은 말로 버려질 것이다. 이렇듯 고노스케는 사람을 평가줘라 하는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6번째로 그가 경계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에 숨겨진 계산을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뭔가 해라 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6번째로 고노스케가 경계했던 말은 바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보답해야 한다 는 식의 언어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은혜를 무기로 삼는 태도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쇼와 30년대 파나소닉과 거래하던 무역상 와타나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부품 조달처를 소개하고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때때로 접대까지 자처했습니다. 고노스케도 처음엔 그 호의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노스케가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검토하자 와타나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시타 씨,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회사에 진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무상으로 드리고 부품 공급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처와 손잡으신다니 이건 배은망덕 아닙니까? 이 순간 고노스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절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었다는 것을. 결국 그는 와타나베와의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와타나베는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다가 결국 신뢰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반대로 고노스케가 깊이 신뢰한 인물은 협력업체 사장 고바야시였습니다. 그는 파나소닉이 자금난에 빠졌을 때도 힘든 시기는 서로 돕는 겁니다. 납품 대금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라며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보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회사가 성장하는 게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훗날 파나소닉이 크게 성장하자 고노스케는 자연스럽게 고바야시 회사와 거래를 확대했고 두 회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태도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에서는 인간관계를 주고받음으로 설명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조건적 교환, 조건부 주고받음예를 과 무조건적 호의, 무상의 선의입니다. 전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결국 갈등을 낳지만 후자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자발적인 보답을 이끌어냅니다. 철학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자는 의이를 좇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 준즈유유이 샤오른 유유리 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옳음을 따라 행동하지만 소인은 이익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고노스케가 신뢰한 사람은 언제나 이익보다 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성경에서도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정한 신뢰관계는 무상의 선의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고노스케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마라. 기대가 있는 순간 그것은 거래일 뿐이다. 그러나 기대 없이 도우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된다. 여기서 그는 한 가지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무상의 호의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간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로 고노스케가 경계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바로 나는 항상 옳다라는 독선적인 말이었습니다. 7번째로 고노스케가 가장 경계했던 말은 바로 나는 항상 옳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성찰을 거부하고 타인의 의견을 배척하는 독선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틀릴 기회를 잃는다. 틀릴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곧 배움의 기회를 잃는 것이다.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부서장이 새로운 제품 개발 회의에서 늘 내 방식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는 곧바로 그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틀림없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경험 많은 상사의 말을 존중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누구도 의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서는 혁신을 잃고 결국 시장에서 뒤처졌습니다. 반면 겸손하게 내 생각이 맞을지 확신은 없지만 함께 검토해보자고 말하는 상사는 늘 팀의 지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내 판단이 부족했다. 다음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며 반성했고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던트윗의 나는 항상 옳다 라는 태도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신이 이미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학습과 성장을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철학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노도자는 지아츠와 자명, 자지자, 시질자, 현. 즉, 자신을 아는 자가 밝고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노스케는 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오히려 상대가 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라. 그 순간 너는 이미 반은 성장한 것이다. 그의 경험을 보면 독선적인 사람은 결국 고립되었습니다. 나는 옳다 라는 말은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들키기 싫고 실패를 인정하기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낸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곧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에서 배우며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노스케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더 넓은 세계가 열린다. 여기까지가
고노스케가 평생을 걸쳐 발견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유부까지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운이 나쁘다. 감사합니다가 없다. 무리다. 나는 잘못이 없다. 쓸모없다. 보답하라. 나는 항상 옳다. 그는 이 유김까지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 이제 우리는 고노스케가 평생의 성찰 끝에 발견한 인간관계에 대한 궁극의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노스케가 일생 동안의 경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 그는 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동료가 자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신뢰했던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역시 분노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믿었을까 하고 후회하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성찰한 끝에 깨달은 것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급했기 때문에 마음속 경고를 무시했다.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를 외면했다. 내가 편의를 쫓았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했다. 즉,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가? 욕심에 흐려져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이를 솔직한 마음, 수치나 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편견, 욕심, 분노를 모두 걷어내고 맑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말해도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본심이 드러난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컨대 누군가 거래 협상에서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무조건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호언장담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말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꾸밈없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눈치나 교묘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맑음, 즉 내적 투명성이었습니다. 마음이 욕망이나 분노로 흐려져 있으면 상대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솔직하면 말 한마디 속에서도 상대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담 이론에서 진정성, authenticity 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바워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을 솔직히 마주하는 태도가 타인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고노스케의 솔직한 마음은 이미 서양 심리학이 도달한 진리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의 선종 찬송에서도 일체위 신서,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다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 자기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고노스케가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나는 조급하지 않았는가? 내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가? 화를 내서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일상의 성찰이 쌓여 그는 점점 더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울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거울에는 다른 모습이 비친다. 그러므로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만나는 사람과 사건 모두 부정적인 빛깔로 물듭니다. 그러나 감사와 책임, 가능성을 품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놀랍게도 세상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노스케가 남긴 인간관계와 삶의 궁극적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평생을 걸쳐 얻은 궁극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물들어가는 존재이며 그 환경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시간,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고를 만들고 습관을 만들며 결국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고노스케의 인생도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견습 시절 그를 따뜻하게 대했던 청소 아주머니, 해볼만하다고 격려했던 상인,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협력업체 사장, 끝까지 그를 믿고 함께 걸어준 아내문에. 이들의 말과 행동이 없었다면 파나소닉의 성공도 그의 철학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운이 나쁘다, 무리다, 나는 잘못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를 고르는 것은 곧 자기 인생을 고르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 학교, 지역 사회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과 깊이 관계 맺을 것인지 선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 사회학자 니콜러스 크리스타키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도와 우울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긍정적으로 변하지만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지내면 자신도 점점 부정적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노스케가 말했던 말의 전염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후배 경영자와 젊은 직원들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남겼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늘 당신의 노력을 부정하고 희망을 꺾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용기를 내어 그 인연을 정리하라.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용기다. 반대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번 해보자고 격려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는 진짜 인연이다. 궁극적으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험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멀리하라. 겸손과 감사, 책임과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말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곧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감사할 줄 알고 책임을 지며 가능성을 믿는 사람과 걸어라. 그 길 끝에서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남긴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궁극의 철학이었습니다.